경멸과 허영.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 특히 경멸할 때 에너지 균형이 아주 크게 파괴된다. 자연의 관점에서는, 에너지 측면에서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다. 자연 법칙에 따르는 사람들과 이른바 현재의 현상 유지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후자들은 항상 파괴된 균형을 되돌리려고 하는 힘의 영향을 받고야 만다. 물론 사람이 비난받을 만한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균형을 깬 것이며 당신은 건강하지 못한 포텐셜의 원천이 아니라 균형을 복원하려는 힘의 수단이 된다. 이때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다 말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분쟁을 일으킨 그 사람은 합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비난하는 대상이 당신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면 당신은 그를 비난할 수 없다. 이 문제에 타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보자. TV에서 양떼를 공격하는 늑대를 보면서 그 늑대에게 증오를 느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정의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러 사람을 비난하게 된다. 하지만 이건 빠르게 습관으로 굳어지고 많은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전문적인 고발자처럼 바뀐다. 당신을 직접 겨냥하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해로운 습관이다.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됐는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 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당신이 더 심했을 수도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비난하는 결과 당신은 자기 인격 주변에 과잉 포텐셜을 만든다. 그런데 어떡하나? 비난받는 사람이 나쁜 것만큼이나 당신 자신은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 사람이 뿔과 발굽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천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당신에게 천사의 날개가 자라날 일은 없는 만큼 균형을 복원하려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 이 힘이 작용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본질상 똑같으니 당신은 콧잔등을 한 대 얻어맞을 것이다. 이 타격은 비난의 강도와 형태에 따라 미미할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최악의 생명선들에 놓일 만큼 강력한 것일 수도 있다. 여러 종류의 비난 형태와 그 후과를 당신이 스스로 작성해 볼 수도 있지만 명확성을 위해 내가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마시라. 이것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비난이다. 왜냐하면 균형력이 작용한 결과 당신이 경멸하는 사람의 처지에 당신이 놓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균형력으로서는 잃어버린 균형과 하모니를 복원하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다. 가난한 사람과 노숙자를 경멸하나? 당신이 돈과 집을 잃을 수 있고 그렇게 하여 균형이 복구될 것이다.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나?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다만 균형력이 작동하여
당신에게도 그런 불행한 사고가 닥칠 것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라.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를 경멸하나? 당신도 어쩌다가 그들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며 여러 인생 여건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인생 여건이 당신한테 닥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어떤 경우에든 직장 동료를 비난하지 마시라. 아무리 잘 풀린다고 해야 당신도 어떤 실수를 범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충돌이 생길 수 있고 이건 당신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심지어 당신이 100번 옳았다고 해도 말이다. 만약 어떤 사람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그를 비난한다면, 흉보고 손가락질 한다면 당신 자신이 좋고 나쁨의 사다리에서 그 사람보다 한 단계 밑에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흉보면서 당신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니까. 만약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레 여기거나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면 그 자체로는 나쁠 게 없다. 자신을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 만족 같은 것이며 누구한테도 방해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지나친 자부심이 만약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 혹은 겸손을 멸시하는 태도가 된다면 이때는 에너지 균형이 깨진다. 그러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심에서 생겨난 자기애가 이기심으로, 자존감이 허영심으로 바뀐다. 그리고 균형력이 작용하여 다시 당신 콧잔등에 알밤을 먹일 것이다. 경멸과 허영심은 인간에게만 있는 악덕이다. 다른 동물들은 그런 걸 모른다. 그들은 적절한 의도만 따르며 그리하여 완전한 자연의 의지를 실행한다. 동물들에게 인간적인 특질을 부여하여 묘사하는 것은 동화에서만 그렇다. 당당하고 고독하고 자유로운 늑대를 예로 들자. 늑대는 인간의 관점에서 존중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그리고 볼이 통통한 설치류가 있다. 이 녀석들은 배를 채우고 즐겁게 끽끽거리고 번식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만약 늑대가 이 설치류에게 오만한 경멸을 품는다면 이건 부자연스럽고 터무니없는 일이 될 것이다. 장면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자. 이 설치류는 나무등거리나 식물 넝쿨 아래를 부지런히 드나들며 삶의 매 순간을 즐긴다. 비록 언제든 잡아먹힐 수도 있지만 말이다. 이 통통한 설치류와 비교할 때 이걸 경멸하는 늑대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만 이 상대성을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다. 사자에게 그 어떤 위대함이나 품위, 존엄성 같은 것은 사실상 없다. 그런 특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사자에게 부여한 것이다. 고슴도치도 사자 못지않게 품위가 있다. 야생 동물들이 이성적인 인간보다 더 완벽하다. 늑대는 여느 포식자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먹이를 증오하거나 경멸하지 않는다. 글쎄, 당신이 좋아하는 커틀릿에 대해 증오나 경멸을 한번 직접 품어보시라.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를 확고한 과잉 포텐셜 위에 세우고 있다.
동물과 식물은 그런 걸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하다. 의식은 인간에게 유익한 이점만이 아니라 유해한 잡동사니도 안겼는데 여기에 허영이나 경멸, 죄책감, 열등감 같은 것이 들어간다. 우월감과 열등감. 우월하다는 생각이나 열등하다는 의식은 가장 순전한 형태의 의존적인 태도이다. 당신의 자질이 다른 사람들의 자질과 비교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과잉 포텐셜이 만들어진다. 에너지 수준에서는 당신이 우월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혼자 몰래 기뻐하든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우월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주변 사람들한테서 혐오와 적대감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을 끌어내리고 자귀적으로 자신을 내세우려고 든다. 그런 욕심은 항상 과잉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오만의 그림자일지라도 그렇다. 그런 경우 균형력이 항상 작동하여 콧잔등을 후려갈길 것이다. 인간이 자신을 주변 세계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중요성을 입증하려 든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비교를 통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허황된 짓이다. 바로 옆에 열린 창문이 있는데 유리를 뚫고 지나가려는 파리와 비슷하다. 사람이 자신의 중요성을 세상에 내세우려고 할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과잉 포텐셜을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와 반대로 자기 개발은 진정한 장점을 키우는 것이고 그러므로 에너지가 허비되지 않으며 해로운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누군가나 무엇인가와 비교하는데 소모된 에너지가 당신에게는 미미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에너지는 상당히 강한 포텐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에너지를 이쪽이나 저쪽의 방향으로 보내려는 의향이다. 의도이다. 만약 목표가 미덕을 습득하는 것이라면 의도는 의향은 사람을 전진하게 한다. 만약 목표가 자기의 힘이나 권세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제자리에서 공회전함으로써 에너지장에서 불균일성을 만든다. 세상은 그 권세의 광휘에 이른바 충격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균형력이 작용하게 된다. 이 균형력의 선택폭은 작다. 주변 세상의 희미한 색채를 되살리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별의 광채를 없애는 것. 물론 첫 번째는 품이 참 많이 드는 작업이다. 두 번째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균형력이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야심가한테서 빛나는 권세를 꼭 빼앗을 필요도 없다. 어떤 불쾌하고 화나는 일을 안기기만 해도 그 오만을 꺾기에는 충분하다. 우리는 종종 갖가지 불쾌한 일이나 문제, 장애물 등이 이 세상의 필수적인 속성이라고 인식한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한평생 필수적인 동반자라는 것에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당연시한다. 우리는 다 그런 세상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쾌한 일 자체가 비정상이다.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런 문제나 불쾌함이 어디서 나오며 왜 사람한테 생기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결정하기가 종종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들 대부분은 당신이나 당신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잉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 균형력이 작동하면서 발생한다. 당신은 자기가 과잉 포텐셜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를 필요악처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균형력의 작업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만약 과잉 포텐셜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멈춘다면 당신은 대부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대한 에너지는 그냥 허비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결과가 의도와 정반대로 나타나게끔 균형력을 돌린다. 그런 식으로 유리창에 부딪히는 파리가 되기를 멈추고 우월함의 사다리에서 자기 위치를 보살피는 대신 덕성을 함양하는 쪽으로 자신의 의향을 돌려야 한다. 심지어 덕성을 함양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기만 해도 균형력이 괴롭히지 못할 이점을 얻게 된다. 우월감을 버림으로써 우월성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이 주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을 때 우월감이 극단으로 치닫는다.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든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당신은 필히 패하고 말 것이다. 주변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균형을 파괴한다. 세상 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당신은 당신 행동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건드릴 수 있다. 트랜서핑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되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무조건 돌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운명은 실제로 당신 손 안에 있다. 단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만 그렇다. 문자 그대로 운명의 창조자라는 입장에서 행동하면서 많은 사람이 실패한다. 트랜서핑에는 투쟁의 공간이 자리가 없고 그러므로 싸움의 투쟁의 도끼를 안심하고 파묻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우월성을 내버리는 것이 자기 비하하고는 하등 관련이 없다.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은 반대 부호가 붙은 우월성이다. 역방향의 우월성이다. 에너지 수준에서 플러스든 마이너스이든 부호는 중요하지 않다. 발생하는 포텐셜의 크기는 평가 편차의 값과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균형력은 중요성과 직면하면 그것을 좌대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열등감 콤플렉스의 경우 균형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저하된 가치를 어떻게 하든 높이게 하려고 한다. 균형력은 인간관계의 미묘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개 정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람은 부자연스럽게 처신하며 그럼으로써 숨기려는 것을 한층 더 강조하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10대들은 자신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종하게 행동할 수 있다.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그걸 감추기 위해 건방지게 행동할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측면을 내보이려고 딱딱하거나 부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런 식이다.
어떤 경우에든 자신의 콤플렉스와 싸우는 것은 그 자체보다 더 불쾌한 결과를 초래한다. 아시다시피 이런 시도는 다 헛된 것이다. 열등 콤플렉스와 싸우는 것은 무익하다. 그 안 좋은 결과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콤플렉스 자체를 제거하는 것.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나는 다 좋고 잘 하고 있다고 자신을 토닥이며 고군분투해 봤자 역시 별 효과가 없다.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여기에는 나중에 소개할 슬라이드 기술이 도움될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비교하여 자신의 단점에 대해 안달하는 것은 자신의 비교 우위를 내보이려는 욕구와 똑같이 작동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즉, 그 결과는 의도한 것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당신의 단점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당신만큼 크게 생각한다고 여기지 마시라. 사실상 사람들은 다 자기 페르소나만 염려한다. 그러니까 막중한 심적 부담을 조용히 내던져도 좋다. 그러면 과잉 포텐셜이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균형력이 상황을 더 이상 악화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 풀려난 에너지는 장점을 개발하는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얘기는 자신의 결점과 싸우지 말고 그걸 숨기려 하지도 않되 그 대신 다른 자질들로 보상한다는 것이다. 미모가 없다면 매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외모는 신통치 않지만 입을 열기만 하면 대화 상대가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체적 결함은 자신감으로 보상된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평범한 외모를 지녔는가. 편하고 익숙하게 대화하는 기량이 달린다 싶으면 경청하는 솜씨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 다들 거짓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변하는 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서로가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당신의 달변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으나 이건 가장 마지막 항목이다. 사람들은 다 당신처럼 자신에게 자기 문제에만 골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건네주고 싶게 하는 좋은 청자는 진정한 보물이다.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들한테 한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다. 그 특질을 보물처럼 잘 간직하시라. 수줍음에는 숨겨진 매력이 있다는 점을 믿으시라. 당신이 자신의 수줍음과 싸우기를 멈출 때 그건 어색하게 보이지 않게 되며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품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보상의 예를 더 들어보자. 누군가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를 품다 보면 그 멋지다고 불리는 다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흉내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를 무모하게 베끼는 것은 모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한테나 자신만의 시나리오가 있다. 그냥 자신의 신조를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살기만 하면 충분하다. 멋지고 쿨하다는 상태에 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은 유리창에 부딪히는 파리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0대 그룹에서 리더는 자기 신조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상의할 의무에서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에 리더가 된 것이다.
그는 다른 누구를 모방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 자신을 괜찮게 평가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알며 그 누구에게도 알랑거리지 않고 그 누구한테 그 무엇도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는 과잉 포텐셜에서 해방되고 그에 합당한 이점을 얻는 것이다. 모든 그룹의 리더는 자신의 신조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 만약 사람이 과잉 포텐셜의 부담에서 벗어났다면 그에게는 방어해야 할 것이 전혀 없다. 내적으로 자유롭고 자족하며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하여 이런 장점이 그를 리더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열린 창문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는가? 어쩌면 당신은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야 그런 걸로 고통받지 않아.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자신을 속이려 들지 마시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페르소나 주변에 과잉 포텐셜을 웬만큼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트랜서핑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열등감이나 우월감 콤플렉스는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